여러분, 요즘 끝도 없이 오르는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밤잠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3명 중 1명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 18분 중 3분은 위급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답했죠. 최근에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난방을 줄이다 건강이 악화된 사례, 또 자녀와의 갈등 끝에 결국 혼자가 된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의료비 부담, 연금의 부족, 관계의 단절은 어느새 우리 세대 모두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고립에 갇히고 또 누군가는 작은 습관으로 웃음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는 69, 이름은 박노학이다.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싱크대 위 머그컵을 본다. 하얀 잔의 옆구리에 길게 금이 가 있다. 오래전 손주가 놀다 떨어뜨려 깨뜨릴 뻔했을 때 순간적으로 받쳐들며 살아남은 흠집이다. 그 후로 나는 그 금을 따라 하루의 마음을 정리한다. 표면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부터 갈라지는 감정들, 말로 다 꺼내기 어려운 선들. 그 잔으로 미지근한 보리차를 마시고 나면 집 안 공기는 조금 덜 적막해진다. 현관 신발장 위에는 오래된 통장이 하나 있다. 잔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 도장을 찍듯 통장을 만지작거린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지만 늘 새는 데가 많다. 전기료와 관리비, 약값, 그리고 급하게 연락 온 둘째의 카드값 일부. 뉴스에서는 올해 물가가 작년보다 안정됐다느니 최저임금이 10,000원을 조금 넘겼다느니 떠들어대지만 시장에 가면 사과 내 알이 얼마였는지 기억하는 내 손이 먼저 판단한다. 덜 오른 게 어딨나. 나는 오늘 또 뭐를 포기해야 하나. 이런 말을 속으로만 삼키는 게 습관이 됐다. 아내는 오래전에 먼저 갔다. 병실 침대 모서리에 접어두었던 분홍색 카디건의 온기를 아직도 기억한다. 무종교였던 우리는 아내가 떠나던 날 동네 성당에서 잠깐 기도를 했다.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때 내게 허락된 가장 조용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주방 불을 켰을 때 벽에 비친 내 그림자만 컸다. 그날 이후로 집 안의 모든 물건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벽시계는 늘 3분쯤 느렸고 작은 화분은 자꾸만 잎을 떨어뜨렸다. 그럼에도 하루는 계속 흘렀다. 흘러야만 했기 때문이다. 아침은 간단하다. 김치와 달걀 프라이 하나, 어쩌다 남은 멸치볶음. 달걀을 뒤집다가 노른자가 터지면 그날은 사람 만나는 걸 줄인다. 별것 아닌 징조가 마음의 균형을 흔든다. 텔레비전을 켜면 어젯밤 뉴스의 잔향이 남아있다. 조기 대선이 어땠다느니, 집값이 어디는 내려가고 어디는 올랐다느니 그 소라는 내 식탁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내게 중요한 건 가스비 고지서의 글자와 다음 주 병원 예약 문자, 그리고 오늘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올까 하는 막연한 기대다. 큰애는 37,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 계약직과 플랫폼 일을 전전한다. 어젯밤에는 택배 분류를 다녀왔다고 했다. 아버지, 최저시급이 올랐다잖아요. 녀석이 웃으며 말했지만 피곤이 묻은 목소리 속에서 나는 다른 말을 들었다. 아버지, 저는 아직 멀었어요. 그런 밤이면 나는 장롱 속에서 손때 묻은 반팔 고무장갑을 꺼내쥔다. 공장 다닐 때 잔업 나가며 끼던 것이다. 그 장갑을 만지면 기묘하게 마음이 가라앉는다. 그때도 버텼으니까 지금도 버틸 수 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그때는 체력이 있었지 하고 속삭인다.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나는 오래 선다. 골목길 끝 슈퍼에 들르면 사장님이 먼저 인사를 건넨다. 어르신, 오늘도 차 드릴까요? 나는 늘 같은 소리를 한다. 사장님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야지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절반은 진심이다. 집에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날이 많다. 가끔은 방바닥의 먼지에게도 말을 건다. 오늘은 어디까지 갈래? 혼잣말을 하다 보면 내 목소리가 조금 굵어진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다. 목소리는 심장보다 정직하게 나이를 말해준다.
일주일에 2번은 동네 보건지소에서 하는 걷기 모임에 나간다. 10명 남짓 모여서 천천히 골목을 돈다. 앞장서는 봉사자 유시는 불교 신자라 늘 조용히 합장을 하고 출발한다. 맨 뒤에 따라오는 박집사는 개신교 신자라 아멘하고 화답한다. 나는 둘 사이 어느 곳에도 서지 않는다. 대신 발바닥에 집중한다. 내 정강이를 따라오르는 작은 통증들이 하나의 리듬이 된다. 걷다 보면 가끔 누군가가 묻는다. 어르신은 혼자 지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네. 근데 별거 있나요? 혼자도 사람이고 같이 살아도 사람이지요. 그 말 안에 나만 알 수 있는 외로움의 단면들이 찢어진 사진처럼 들어있다. 지난달 약을 바꿨다. 의사가 말했다. 혈압은 안정적인데 콜레스테롤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 봉투를 들고 나오면서 계산대 앞에서 잠깐 멈췄다. 한 달 약값이 얼마나 되는지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눌렀다. 연금에서 빠져나가고 관리비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뭐가 남는지. 병원 앞 분식집에서 어묵 국물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노아가 오늘은 뭘 아낄래? 그때 내 손이 주머니 속 통장을 더 꼭 쥐었다. 금이 간 머그컵처럼 내 마음도 조용히 금이 가 있었다. 작은 자존심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았다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때가 있다. 둘째가 아버지, 이번 달엔 제가 관리비 보탤게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을 때 나는 바로 거절했다. 아니다. 너나 잘해라. 문자 보내고 곧장 후회가 밀려왔다. 아이들은 각자의 전쟁터에서 버티고 있다. 내가 무슨 낯으로 손을 내민단 말인가. 그렇지만 다음 날엔 가스비를 내며 잠깐 멈칫했다. 이번 달은 겨울이 아니라 다행이지.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달래며 넘기는 날들이 이어졌다. 문 앞 현관 센서 등이 가끔 오작동을 한다. 밤중에 혼자 켜졌다가 혼자 꺼진다. 그 불빛이 켜질 때 나는 무심코 숨을 멈춘다. 혹시 내가 넘어졌을 때 이 불이 누군가에게 신호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망상을 하다가 결국 보건소에 전화를 했다. 혼자 사는 노인용 응급 호출기 있죠?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친절한 상담원이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수입이 어떻고 집에 누구와 사는지 병력은 있는지. 전화를 끊고 나서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내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는 마음과 이제는 기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엇갈렸다. 금이 간 머그컵을 손에 들고 주방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신청서를 냈다. 그날 밤 잔등이 켜졌다가 꺼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비로소 조금 숨을 길게 쉬었다. 일요일이면 시장에 나가서 미역 한 줌과 두부 한 모를 산다. 미역국은 아내가 아팠을 때 자주 끓여주던 것이다. 끓는 냄비를 바라보면 아내가 내 등을 밀던 손의 온도가 간신히 되살아난다. 그때 전화를 받았다. 큰애였다. 아버지, 다음 주에 잠깐 올라가도 돼요? 회사에서 사람 줄인다는데 제가 먼저일지도 몰라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냄비가 끓어 넘쳐 가스불이 꺼졌다. 부엌에 한동안 비릿한 냄새가 맴돌았다. 나는 행주로 냄비 바닥을 닦아내며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말했다. 그래, 올라와라. 너 좋아하는 멸치볶음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금칸잔에 물을 채웠다. 내 눈에도 물이 찼다. 밤이면 옆집에서 찬송가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온다. 그 소리에 민감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 소리가 낯설게 위로가 된다. 나는 무종교이지만 누군가의 믿음이 내 벽을 넘어와 내 귀를 두드릴 때 세상이 아직 단단히 무너지진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문득 오래 미뤄둔 서랍장을 연다. 아내의 사진, 아이들이 유치원 때 그린 그림, 공장 동료들과 먹던 회식 사진이 섞여 있다. 사진 속 나는 젊고 웃고 술에 취해 있었다. 그날의 냄새가 올라오려다가 사라진다. 서랍을 닫고 금 간잔을 쥐고 불 꺼진 거실에서 잠깐 눈을 감는다. 어둠은 여전한데 손바닥에 자는 따뜻하다. 다음 날 새벽 휴대폰에서 뉴스 알림이 떴다. 노년 1인 가구, 세 집 중 한 집 도움받을 곳 없다 늘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길게 들어왔다. 혼자 산다는 건 세상과 단절이 아니라 더 많이 나를 설득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나는 이렇게 매일 배운다. 작은 일과표를 쓴다.
오전엔 장 보러 나가고, 점심엔 슈퍼에 들러 인사하고, 오후엔 걷기 모임, 저녁엔 큰애에게 먼저 전화하기, 아버지 괜찮다는 말을 오늘은 조금만 줄여보기, 누군가에게 약해 보이는 건 약해진 게 아니라 살아남고 싶다는 신호라는 걸 이제는 인정해보기.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였다. 보낸 사람 칸에 둘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상자 안에는 두꺼운 머그컵 한 쌍과 쪽지가 있었다. 아버지, 손 시리지 말라고 두툼한 걸로 골랐어요. 이번엔 금 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나는 세 잔을 빛에 비춰보았다. 두툼하지만 여전히 깨질 수 있는 유리였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든든했다. 깨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조심하고 서로를 붙잡고 한 번 더 손을 내미는 법을 배운다. 금이 간 그 옛잔을 버리진 못하겠다. 다만 오늘 밤은 세 잔의 따뜻한 차를 따라 마셔보기로 했다. 달짝지근한 보리차 향이 코를 지나 심장까지 내려갔다. 문틈으로 이웃집 아이 웃음소리가 스며들었다. 벽지가 울리는 것처럼 가늘고 얇은 소리. 나는 그 소리에 무심코 대답했다. 그래, 오늘도 잘 버텼다. 그리고 금 간잔을 싱크대 맨 안쪽에 조심스레 밀어 넣었다. 필요할 때 꺼내 보려고. 나에게도 내일 쓸 새 잔이 생겼다는 걸. 오늘 나는 겨우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며칠 뒤 큰애가 짐을 들고 집에 들어왔다. 표정은 무겁고 눈 밑은 검게 내려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 앉은 아이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말했다. 아버지, 이번에 진짜 그만두게 됐어요. 이번 달까지만 다니래요. 나는 준비해둔 멸치볶음을 꺼내 식탁에 올려놨다. 그러나 젓가락이 가지 않았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너무도 적었다. 그래도 살아야지. 먹어야 힘이 나지 않겠냐. 하지만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다. 너를 이렇게 만든 건 결국 내 세대의 실패다. 회사의 구조조정, 경제불안, 청년 실업, 텔레비전 뉴스에서 쏟아지는 단어들이 아들의 얼굴에 붙어 있었다. 그날 밤, 아이가 방에 들어가고 불이 꺼지자 나는 새 머그컵을 들었다. 두껍고 단단해 보였지만 빛에 비춘이 작은 기포가 군데군데 있었다. 금이 간 옛 잔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나는 차가운 물을 따라 마시며 손가락 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큰애가 옷을 입고 나서며 말했다. 아버지, 이번엔 제가 일자리 다시 구해볼게요. 그런데 혹시 당분간 같이 살아도 괜찮을까요? 나는 대답 대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며 방 안의 공기를 밀어냈다. 그래, 같이 있자. 이 집이 너한테도 숨 쉴 곳이 된다면. 그 순간 금이 간 옛잔이 떠올랐다. 혼자일 때는 내 흠집만 신경 쓰면 됐지만 이제는 그 잔에 다른 사람의 물도 함께 채워야 한다는 사실.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날 오후 나는 보건지소 걷기 모임에 아들을 데려갔다. 사람들은 낯선 청년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같이 걸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누군가에 힘들면 천천히 가요라는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을 보며 나는 오래된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다. 밤에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옛잔과 새 잔을 나란히 세워두었다. 나는 옛잔을 가리키며 아들에게 말했다. 이거 봐라. 금이 갔지만 아직 쓰고 있다. 살다 보면 다 금이 가는 거야. 중요한 건 그 금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더 단단히 붙잡게 한다는 거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저도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나는 세 잔의 보리차를 따랐다. 두꺼운 벽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아직도 언제든 깨질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이유가 되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의 숨소리가 방 건너에서 들려왔다. 오래전 아내가 자던 숨소리와는 달랐지만 분명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창문을 열자 골목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무심코 대답했다. 그래, 오늘도 잘 버텼다. 금이 간 잔은 여전히 싱크대 안쪽에 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새 잔을 먼저 집어든다. 내일은 아들에게 따뜻한 국을 따라 주기 위해서다. 삶은 결국 깨질 수 있는 잔과 같다. 하지만 그 흠집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다. 혼자여도 괜찮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더 깊이 숨 쉴 수 있다. 나는 오늘도 묻는다. 노아가 잘 버텼지? 그리고 대답한다. 그래. 아직 살아있다. 내일은 더 단단해질 수 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67, 이름은 정태수다. 아침을 여는 건 부엌 창틀에 기대 둔 작은 가계부다. 표지 모서리가 달아 종이가 보이지만 세 줄만은 매일 또렷하다. 고정, 변동, 비상. 커피를 내리기 전에 나는 먼저 오늘 쓸 돈을 그 세 칸으로 나눈다. 연필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들릴 때면 마음이 먼저 안정된다. 돈을 다 쓰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내가 쓸어 담을 수 있는 만큼만 오늘을 산다는 약속. 그 약속이 내 하루의 첫 문장이다. 나는 은퇴를 서두르지 않았다. 54이 되던 해 아내와 나는 거실 탁자에 앉아 통장을 펼쳤다. 우리 욕심내지 말고 대신 세 가지만 지키자. 첫째, 집을 욕심내지 않는다. 아이들이 독립하자 곧바로 작은 아파트로 옮겼다. 둘째, 현금 흐름을 만든다. 퇴직금을 한 번에 쓰지 않고 연금처럼 나눠받는 상품으로 전환했다. 셋째, 건강을 지출로 본다. 운동과 예방검진을 고정비에 넣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계부에는 매달 같은 자리에 같은 숫자들이 눌러 앉았다. 큰 변화는 없지만 위기가 와도 뒤집히지 않는 배를 갖게 됐다. 아내는 주말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는 봉사를 한다. 나는 주 이틀 오전 반나절 경비 아르바이트를 한다. 시급이 높진 않지만 새벽 공기를 먼저 마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깨어난다. 내 손목에는 낙상 감지가 되는 시계를 찼다. 처음엔 과한가 싶었는데 골목길에서 한번 미끄러진 날, 시계가 먼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목을 감싸 안으며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준비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우리는 그날부터 응급연락망에 동네 친구 둘과 처형까지 추가했다. 혼자라도 혼자가 아닌 구조, 그게 우리가 만든 가장 든든한 보험이다. 점심은 늘 간단하다. 현미밥 한 공기, 제철 나물, 계란 한 장. 냉장고에는 오늘의 반찬 메모가 붙어 있다. 비싸고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혈압약 상자 옆에 붙여 둔 이 메모가 나를 살린다. 건강을 의지로만 지키려 하면 금방 무너진다. 습관을 설계해 놓아야 한다. 나는 저녁 6시 이후엔 과일도 줄이고 밤 9시엔 휴대폰이 자동으로 수면 모드로 바뀌게 해놨다. 나를 지키는 건 결심이 아니라 자동화된 작은 장치들이라는 걸 늦게 배웠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돈이 아닌 시간으로 관리한다. 큰애가 한 번은 말했다. 아버지,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나는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식탁 위로 달력을 끌어당겼다. 이번 주 목요일에 같이 마트 보자. 내 집 고정비부터 재점검하자. 나도 아들도 난감했지만 결과는 좋았다. 현금 대신 습관을 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가족의 원칙이 됐다. 이후로 아이들은 필요할 때 전화하고 나는 일주일에 2번 먼저 안부를 묻는다. 우리 가족의 다툼은 줄었고 서로의 자존심은 상하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이면 걷기 모임에 나간다.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무종교가 뒤섞여 천천히 갑시다 한마디로 출발한다. 나는 종교가 없지만 그들의 기도 소리와 노랫소리가 골목길 전봇대를 타고 올라갈 때 마음이 차분해진다. 함께 걷다 보면 세대 갈등도 잠시 잦아든다. 아유, 요즘 애들 이해해야지. 그래도 우리도 버텼잖아요. 서로의 말이 끝까지 흐를 수 있게 침묵으로 자리를 비켜주는 법을 거기서 배웠다. 생활비가 불어나는 계절에는 집을 줄여 얻은 여유가 빛을 발한다. 관리비 고지서를 펼쳐보며 나는 늘 같은 계산을 한다. 이번 달 변동비 넘지 않았다. 물가가 덜 올랐다 해도 장바구니는 여전히 무겁다. 그래서 나는 지출의 순서를 바꾸었다. 먼저 약값과 교통비를 빼고 남은 것으로 먹고 입는다. 반대가 아니다. 몸이 버티면 마음이 버틴다. 그 순서를 내 가계부 첫 장에 손글씨로 적어두었다. 가끔 친구들이 묻는다. 태수야, 내 나이에 아직 알바를 하냐? 나는 웃는다. 나는 돈보다 리듬을 번다. 출근 카드에 찍히는 띡 소리는 내 하루의 박자다. 그 소리가 멈추면
나도 쉽게 멈춘다. 은퇴 후 무너지는 건 통장보다도 시간의 형태라는 걸 나는 주변에서 많이 봤다. 그래서 시간을 먼저 관리한다. 아침 7시 30분 산책, 아침 9시 독서, 아침 11시 근무, 오후 3시 낮잠, 5시 저녁 준비, 8시 30분 스트레칭. 이 리듬 덕분에 나는 덜 흔들린다. 누군가에겐 내 삶이 검소해 보일지 모른다. 맞다. 그러나 검소함은 포기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선택의 굳은 선이다. 작년 겨울, 아내가 오래 앓던 치과 치료를 받았다. 당신, 비용 걱정하지 마. 내가 말할 수 있었던 건 비상칸에 늘 숨겨둔 봉투 덕분이다. 우리는 큰 여행을 포기했지만 대신 큰 병원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를 얻었다. 어느 쪽이 더 넉넉한가? 나는 안다. 저녁이면 부엌창에 노을이 걸린다. 나는 가계부의 3번째 칸 비상에 오늘 남은 잔액을 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짧게 메모한다. 오늘도 안부 전화 2통, 누룽지 한 그릇, 실없는 농담 1개. 이런 메모를 모으면 인생의 재무제표가 된다. 돈과 관계와 건강이 서로의 열을 나눠 가진 흔적이 숫자 사이로 비친다. 어젯밤 둘째가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된장찌개 부탁.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고 냄비부터 꺼냈다. 다시마를 담그며 생각했다. 우리에게 위기는 늘 있었고 앞으로도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서 사건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인생 전체가 된다. 나는 오늘도 작게 꾸준히 미리를 선택한다. 그래서 내 노후는 아직도 충분히 따뜻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가스불을 잠그고 부엌 불을 끄며 나는 내 손목에 시계를 한 번 더 눌러본다. 안전 확인 알림이 가족에게 전송됐다. 잠시 뒤 아내의 휴대폰에서 아주 작은 진동이 울린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는다. 말없이, 많이. 오늘도 우리는 시스템으로 서로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호들갑스럽지 않아서 오래간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계부의 종이 냄새가 진해진다. 나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내일 아침, 첫 줄은 여전히 고정, 변동, 비상. 그리고 펜을 덮는다. 튼튼한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따라 두 손으로 감싸준다. 이 온도는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다. 준비의 온도, 생활의 온도, 우리가 지켜낸 노후의 온도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린다. 태수야, 잘했다. 내일도 이 리듬대로. 그리고 불을 끈다. 집은 어둡지만 불이 꺼진 다음에도 남아있는 질서가 우리를 지킨다. 이런 밤이면 나는 확신한다. 행복은 사건이 아니라 체계라는 사실을. 봄비가 내리던 날, 큰 위기가 찾아왔다. 아내가 갑작스레 쓰러진 것이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손에 쥔 보온병을 꼭 쥐고 있었다. 제발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다행히 뇌졸중 초기라 빠른 처치로 위기는 넘겼다. 의사가 말하길 정기검진 기록과 꾸준한 생활습관 덕에 큰 후유증을 피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준비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생명을 건 방패라는 걸. 응급실 의자에 앉아 보온병의 따뜻한 김을 바라보며 그간 내가 반복했던 작은 습관들이 아내의 오늘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다. 퇴원 후 집에 돌아와 아내를 부축하며 말했다. 당신, 우리 준비 잘했지? 아내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더 오래 같이 있을 수 있겠네. 그 뒤로 우리 집은 조금 달라졌다. 아내는 봉사활동을 잠시 쉬었지만 대신 거실 창가에 작은 화분을 늘어놓았다.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으며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다. 나는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아내 옆에 있었다. 아이들은 주말마다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했다. 예전 같으면 돈 이야기가 오가며 얼굴이 굳어졌을 텐데 이번엔 달랐다. 내가 먼저 장부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다. 이번 달 고정비, 변동비, 비상비까지 다 충당했어. 걱정 말아라.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우리보다 더 철저하시네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터졌다. 사실은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매일 작은 줄을 적어 내려간 습관이 위기를 대비한 것뿐이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아이들, 손주들까지 모여 된장찌개를 둘러앉았다. 손주가 내 보온병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거 왜 늘 가지고 다녀요? 나는 대답했다. 이 안에 늘 따뜻한 게 있어서 내가 어디서든 버틸 수 있거든. 아이들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 작은 물건이 우리 가족에게 전해주는 상징을 느꼈던 것 같다. 지금 나는 이른을 앞두고 있다. 주변 친구들 중에는 연금이 바닥나 불안해하거나 건강 악화로 병원비에 허덕이는 이들도 많다.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나에게 다짐한다. 작은 준비가 사람을 살린다고. 나는 여전히 가계부에 세 줄을 적는다. 고정, 변동, 비상. 그 습관이 나를 지켜냈고 가족을 지켜냈다. 저녁이면 보온병에 차를 따라 두 손으로 감싸준다. 따뜻한 온도가 손끝에서 심장까지 번져온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태수야, 오늘도 잘했다. 내일도 이 리듬대로 살면 된다. 삶은 거창한 성공으로 빛나지 않는다. 대신 매일의 질서를 놓치지 않는 작은 손길이 결국 가장 큰 행복을 만든다. 금이 간잔을 쥐고 버텼던 사람도 있고 튼튼한 보온병을 준비한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든 삶은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고. 그리고 나는 오늘도 자신 있게 대답한다. 나는 준비를 선택했고 그 준비가 내 노후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2023년 한국의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2.8%가 혼자 사는 노인이며 자녀와 같이 사는 노인 가구 비중은 2020년 약 20.1%에서 2023년엔 10.3%로 크게 줄었습니다. 즉, 함께 살며 서로 돌보는 구조가 점점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지지망이 약해지는 현실 속에서 미리 대비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건강, 정신, 사회적 격차는 통계상으로도 명확해집니다. 예컨대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 자료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가 2023년에 전체 고령자 가구의 37.8%에 이르렀고 이 중 약 18.7%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사회적 연계망이 사실상 거의 없는 사람들 위 사례일처럼 본인의 일상, 건강, 병원 예약, 약 복용, 외출 등이 전적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 이 상당한 비율이라는 뜻이죠. 또한 소비소득 측면에서도 독거노인 또는 1인 가구 노인의 상대적 불리함은 통계로 드러납니다. 2023년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의 약 44.9% 수준이며 월 평균 소비 지출 또한 전체 가구의 약 58.4% 수준에 머뭅니다. 의료비 지출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큽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독거노인은 노인부부 가구에 비해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고 우울 증상 생활상의 어려움 등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고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립감 주관적 외로움이 인지 기능 저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및 여러 국가 연구를 종합한 보고에서는 외로움이 높은 노인은 낮은 사람들이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가 줄어드는 상황이 인지 기능 저하의 중요한 예측 변수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 측면에서 외로움은 심혈관 질환, 뇌졸중, 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외로움 점수가 한 점 올라갈 때 심장마비나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상승하고 당뇨병 환자에게는 외로움이 심할수록 이러한 위험이 더 커진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 시절 외로움 경험이 노년기의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발표되었습니다. 중국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 연구에서 청소년기 또는 성인 초기에 외로움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나중에 인지 기능 저하나 치매 발병 위험이 약 40%에서 41%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정책과 제도들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현재 이미 시행 중이거나 법제화가 가능한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보건복지부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여러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합하여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말벗 서비스 등을 개인별로 설계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독거노인 대상 응급알림 서비스, 내 화재가스 감지기, 센서형 활동 감지기 설치 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보급하고 있으며 이는 위급 상황 시 자동으로 연락이 가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제도는 노후 준비 서비스로 국민연금공단과 지역 노후 준비 지원센터를 통해 연금 재무생활 설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묻고 말벗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가기록 포털, 또한 독거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월별 정기방문 안전 확인, 생활교육 등도 여러 시군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주거의료가 통합된 공동생활공간이나 공동체형 주택 조성 사업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형태로 사회적 고립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미국에서는 자연 발생적 은퇴 공동체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단위에서 주민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건강관리, 사회교류, 지원 활동을 지역 기반으로 조직하는 방식이며 우울증 감소 사회 유대 강화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 특히 프랑스에서는 모나리자라는 단체가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해 정기 방문 전화 커뮤니티 모임을 조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은 안심생활 창조 사업처럼 지자체 중심으로 고립사 예방 지역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고독사 감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외로움 담당 장관직을 신설해 중앙정부가 외로움을 복지 이슈로 끌어올렸고 외로움 완화 프로그램을 정책 연계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들과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돌봄 맵 구축이 필요합니다. 각 동읍면 단위에 홀로 사는 노인 지도를 만들고 안부 확인이 안 되는 가구를 자동 탐지하여 자원봉사자 연결 및 복지 서비스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돌봄 통합 커뮤니티 주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컨대 공동거실, 공용주방, 돌봄 스테이션을 갖춘 시니어 하우징을 만들어 혼자 살지만 사회적 연결이 유지되게 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연결 강화 플러스 ICT 안전망 확대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낯선 노인에게는 쉽게 쓸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교육을 제공하고 영상통화나 안부 알림 시스템을 보급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자원 연계 강화 복지관, 도서관, 종교단체, 문화센터 등이 노인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예산과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플러스 복지 서비스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외로움 고립이 건강 위험 요소라는 연구들이 많으므로 건강검진 치매 예방 정신건강 상담을 돌봄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미국 보고서에서는 외로움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통계적 연관이 확인되어 외로움 완화가 건강 유지 전략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은 늘 두 갈래 길을 불러옵니다. 한쪽은 스스로를 잃고 고독 속에 무너지는 길, 다른 한쪽은 작은 준비와 연결 속에서 웃음을 지켜내는 길. 노후의 삶은 결국 그 길목에서 우리가 어떤 발걸음을 내딛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두 가지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아무런 대비 없이 세월에 떠밀려 외로움과 빈곤 속에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화 한마디 나눌 리가 없어 며칠씩 말을 잃고 병원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한 채 질병과 싸우던 그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도 낯설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작은 가계부 한 권, 보온병 한 개, 그리고 꾸준한 습관으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 비상비를 매일 적어내려가며 삶을 관리했고 아이들에게는 현금 대신 습관을 빌려주었습니다. 건강을 고정비로 여기며 걷기와 검진을 생활의 일부로 삼았고 위급할 땐 응급 알림망이 지켜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삶은 비록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큰 유산도 특별한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준비된 작은 습관, 연결을 지키는 용기,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노후를 갈라놓는 건 외부의 거대한 운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일, 오늘 지출을 적어두는 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10분 걷는 일, 혹은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일, 이런 단순한 행동이 쌓여서 내일의 외로움을 막고 내일의 웃음을 지켜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출발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던 과거가 우리를 흔들었을지라도 오늘 마음을 다잡는 순간부터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혼자라는 사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운 건 마음을 닫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나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을 열고 작은 연결을 이어가며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혼자라는 사실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따뜻한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는 미래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채 흐르는 세월에 떠밀려 고립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작은 준비와 습관으로 안정과 평온을 지켜내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하루 한 번 대화하기, 지출 기록하기, 걷기 습관 들이기, 안전망 마련하기, 감사와 웃음을 찾는 연습하기. 이 5가지는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5가지가 쌓이면 우리의 노후는 충분히 따뜻하고 빛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준비 없는 끝이 아니라 준비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결심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시고 내일 아침 10분만 일찍 일어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 그 한 통의 전화가 결국 당신의 노후를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준비된 삶으로 나아가 혼자여도 웃을 수 있고 함께여서 더 따뜻할 수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냐고요? 매일 새벽 4시면 창밖으로 폐지 실은 리어카를 끄는 제 친구. 그 친구의 굽은 등 위로 10년 뒤 당신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여서 나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랴, 편찮으신 부모님 병원비 대느라, 정작 내 몸 하나 누일 곳, 내 노후는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다는 그 서늘한 진실을 이제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제발, 제가 겪은 이 억울하고 비참한 사연을 딱 5분만, 아니 3분만이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건 그냥 저 한 사람의 신세한 탄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끔찍한 미래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제 이름은 박성우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온 인생을 얼굴에 새긴다지만 저는 제 모든 세월을 이 낡은 구두에 새겼습니다. 40년 가까이 꼭두 새벽에 이 구두끈을 조여매며 하루를 열었고 별 보고 퇴근하며 구두를 벗어야 비로소 제 하루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냉장고, 세탁기가 집집마다 필수가 되던 시절 저는 가전제품 판매왕 소리를 들으며 전국을 누렸죠. 발바닥에 땀이 차고 뒤꿈치가 까져도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내던 그 순간의 희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달아버린 구두 밑창만큼 제 통장 잔고가 쌓였고 그 돈으로 아이들 분유 사고 아내 옷 한 벌 사 입히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2018년 환갑을 맞던 해에 정년 퇴직을 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후배들이 마련해준 조촐한 송별회에서 박 부장님, 이제 그 지긋지긋한 구두 벗어 던지시고 꽃길만 걸으십시오. 라며 박수를 쳐주더군요. 시원섭섭한 마음에 술잔을 비우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 미순 씨가 뜨끈한 밥상과 함께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은행 앱을 통해 입금된 퇴직금 1억 2천만 원. 0이 몇 개인지 아내와 한참을 세어봤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고생했네. 이제 애들 걱정 없이 우리 둘이서 제주도도 가고 못 가봤던 설악산 단풍 구경도 실컷 다니세. 아내는 눈시울을 붉혔고
저는 그제야 40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가장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성공한 인생이야. 자식들도 다 키웠고 작은 아파트 한 채 있으니 이 돈이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단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처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2년이 지난 2020년 가을, 38 늦깎이 아들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대견하고 기쁜 마음도 잠시 아버지, 죄송해요. 모아둔 돈이 넉넉지 않아 서울 변두리 전세 하나 구하기도 힘드네요. 라며 고개를 숙이는 아들 앞에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년의 판매왕이었던 아버지가 자식 앞길 하나 터주지 못한다는 게 자존심 상했죠.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퇴직금에서 5천만 원을 떼어주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수표를 찾아 아들 손에 쥐어주던 날, 아들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다. 라고 말했지만 등 뒤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듯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해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저희 가족에게 더 큰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디자인 대학원을 다니던 딸 지혜는 졸업 후 취업 길이 막막해졌고 모아둔 돈은 월세와 생활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쌓여있던 학자금 대출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우편물이 집으로 날아왔죠. 밤새 끙끙 앓는 딸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해결해 줄게. 저는 다시 은행으로 가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아들의 전세자금, 딸의 빚 퇴직금은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흔적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봄, 평생 쪼그려 앉아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내 미순 씨의 허리가 결국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협착증. 의사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걷기조차 힘들어질 거라 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이후 수개월간 이어진 재활 치료비까지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또 뭉텅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실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노라니 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비참한 일인지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라며 오는 아내에게 괜찮아. 당신 몸이 먼저지. 라고 말했지만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그 든든했던 목돈은 불과 4년 만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해진 저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침 같이 퇴직했던 김 부장이 박 부장, 아직 죽지 않았잖아. 원금은 보장되고 매달 용돈벌이는 되는 기가 막힌 투자처가 있어. 라며 접근해왔죠. 은행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는 불안감에 저는 1천만 원을 덜컥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기가 막힌 투자처는 결국 거품이었고 몇 달 뒤 원금의 80%를 날렸다는 소식만 듣게 되었습니다. 왕년의 영업 경험을 살려보겠다며 시작했던 건강보조식품 방문 판매는 이미 굳게 닫힌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창고에 재고만 쌓아둔 채 끝났습니다. 2025년 현재 68세가 된 제 손에 남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아내와 저는 반찬 하나를 사더라도 마트 마감 세일 시간을 기다리고 한여름에도 에어컨 리모컨 한 번 만지기가 두렵습니다. 친구들의 부부 동반 모임은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이젠 정말 국민연금 80만 원과 기초연금 34만 원, 합쳐서 114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 구두가 닳는 만큼 돈을 벌었는데 밤마다 먼지 쌓인 구두를 보며 회한과 자괴감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이 낡은 구두를 다시 매만지면서 말이죠. 여름 끝자락 새벽 3시, 휴대폰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발걸음을 내딛자 낡은 구두굽이 툭 하고 헛디디는 소리를 냈습니다. 일용직 인력사무소에서 택배 상하차 인원이 모자란다기에 나이를 숨기고 이름만 적어 넣었습니다. 컨베이어 위로 박스가 끝도 없이 쏟아졌고 손등은 금세 까졌습니다. 땀 냄새와 먼지가 뒤엉킨 창고 바닥에서 내 구두 밑창이 미끄러지며 몸이 돌아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누군가 다가와 묻는데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심장에 박혔습니다. 발목이 붓고 장단지가 당겨왔지만 그날 일당만큼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요금을 교통카드 잔액으로 채우려다 잔액 부족이 떴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미순 씨가 제 양말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피가 스며든 양말 끝, 앞코가 해진 구두 사이로 인솔이 비쳐 있었습니다. 병원부터 가요. 괜찮아. 쉴 만큼 쉬었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밤새 발목이 뛰었습니다. 그날 새벽 베란다에서 구두 바닥에 순간접착제를 바르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아, 우리 아직 같이 걸어야 한다. 며칠 뒤 경비원 채용 공고를 보고 면접장에 갔습니다. 면접관이 서류를 넘기다 말했습니다. 신임 경비 교육 수료증은요? 저는 난감한 얼굴로 입을 굳혔습니다. 교육비 8만 원. 그 작은 돈을 아끼느라 미뤄둔 게 화근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세요. 돌아 나오는 길, 빗발이 굵어졌고 구두 끝에서 검은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영업왕도, 부장이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되려는가? 어느 날 동네 골목에서 중고가전 간판을 단 작은 가게 앞을 지나는데 사장이 문을 닫다가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혹시 박성호 씨 맞죠? 옛날 LG 총판 때 영업하셨던. 잊고 살던 이름이 소환되자 가슴 어딘가가 뜨끈해졌습니다. 그 사장은 예전에 제가 냉장고 설치 일감을 넘겨주던 장 사장이었습니다. 배송이랑 설치가 겹치는 날이 많아요. 무거운 건 내가 들게. 기사 보조만 해주면 돼요. 설치 전에 고객 설명은 선배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 말에 오래전 매장 바닥에서 고객의 눈을 맞추던 제 습관이 되살아났습니다. 아저씨, 이 냉장고는 냉동이 새지 않아서 반찬 얼음이 안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할머니 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만 원권 몇 장을 손에 쥐자 묘한 온기가 올라왔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쓸모가 남아있다는 증명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택연금 상담 예약 확인서. 미순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난 아직 이 집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겨울이 오잖아. 제 속에서 오래 버티던 허영이 그제야 기침을 했습니다. 잠깐 버티면 돼. 우린 너무 오래 잠깐을 버텼어. 그날 밤, 저는 구두약통을 꺼내 다른 코를 열심히 문질렀습니다. 가죽이 윤을 되찾자 신기하게도 마음도 조금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 사장과 함께 경북 구미의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에어컨 철거를 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집주인 노부부가 신발장을 열어주는데 그 집에도 해진 구두가 한 켤레 놓여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제 구두를 한번 훑어보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걸로 평생 살았어. 구두는 두 발을 씻지만 마음은 자식들한테 묶여있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장 사장이 조심스레 묻었습니다. 아드님, 아직 어렵죠? 저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 낳으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선배님, 그래도 그 집 아이들 오래오래 집에 오게 하려면 집이 따뜻해야 하죠. 그날 이후 저는 작은 공책을 꺼내 수입과 지출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114만 원, 관리비 예상 14만, 공과금 9만, 통신 7만, 약값 6만, 아내 물리치료 12만, 카드 할부 11만. 마지막 줄에 식비라고 쓰려다가 펜이 멈췄습니다.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여보, 신문지도 보일러도 올해는 방 하나만 쓰자. 미순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안방 문풍지를 다시 붙였습니다. 문틈을 테이프로 막고 전기장판을 최악으로 켰습니다. 밤마다 전기요금 앱을 들여다보는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며칠 뒤 구청 지하 강의실에서 신임 경비교육을 들었습니다. 법규, 신고 절차, 응급상황 대처 칠판 글씨가 흐릿하게 번질 때 저는 구두끈을 한 번 더 조염했습니다. 쉬는 시간, 동갑내기 수강생이 제 구두를 보며 웃었습니다. 형님, 아직도 저런 걸 신어요? 아직도 이걸로 걸어야 해서. 서로 말끝을 흐리며 종이컵 커피를 나눴습니다. 수료증을 받자 발표된 합격 공고란에 제 이름은 없었지만 장 사장에게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8시 성북동 설치.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구두 코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트럭 적재함에서 바람이 들이쳤습니다. 시골 마을 비포장길에 도착해 세탁기를 내리는데 집 마당을 닦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저씨들 발 조심해요. 비 오면 미끄러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구두 밑창이 지늘게 푹 빠졌습니다. 장 사장이 얼른 제 팔을 잡아 세웠습니다. 선배님, 무리하지 말죠. 오늘은 내가 들게.
저는 허리를 펴며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옆 신발장에 새로 닦아 둔 구두 2켤레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그 구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부럽도록 또렷했습니다. 주말 저녁 비닐봉지에 마감 세일 반찬을 담아 돌아오는데 골목 입구에서 준영이가 손자 민수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부엌에서 달그락 소리가 나고 미순 씨 웃음이 오랜만에 길게 흘렀습니다. 식탁 아래 내 구두와 아들의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달아벗겨진 가죽과 새로 산 고무창이 이상하리만치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내일 새벽 또 묶을 끈. 내일도 걸어야 할 길. 누군가에겐 평범한 하루가 우리에겐 버텨야 하는 하루라는 것을 구두는 말없이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요즘 경원비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나요? 연금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치솟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노후 자금이 바닥나진 않으셨나요? 저는 올해 68살 전직 간호사 김영숙입니다. 30년간 성실히 일해서 강남 아파트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월세 80만 원짜리 원룸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집 2채를 가진 성공한 투자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동료가 신축 아파트 갭 투자로 돈 벌었다는 말 한마디에 현혹됐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10억에 대출 5억이면 내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죠. 처음엔 집값이 올라서 좋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대출이자 400만 원을 감당 못해서 결국 30년 살던 집까지 팔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신용불량자 직전입니다. 혹시 지금도 조금만 더 버티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올해 62살 김영숙입니다. 30년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했죠. 우리에겐 강남 대치동에 30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비록 지은 지 25년이 넘어 벽지가 갈라지고 보일러가 자주 고장났지만 그래도 대치동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든든했어요. 2023년 봄, 은퇴를 앞두고 있던 저는 막막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 450만 원이 끊긴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거든요. 국민연금과 남편연금을 합쳐도 280만 원,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바닥날 텐데 병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어느 날 동료 박 간호사가 들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에 강북 신축 아파트 들어갔어요. 17억인데 전세 12억에 대치동 담보 대출 5억으로 해결했거든요. 벌써 시세가 18억이래요.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내 돈 거의 안 들이고 집을 산다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계산기를 놓고 앉아있던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위험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17억 마이너스 12억 마이너스 5억 0원이라는 계산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50대 초반의 중개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사모님, 강북 신축은 앞으로 최소 25억까지 갑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2채의 집주인이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처음 6개월은 꿈만 같았습니다. 강북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바로 들어왔고 대출이자는 전세금으로 충당됐죠. 무엇보다 시세가 계속 올랐습니다. 18억, 19억, 20억. 병원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얘기가 나왔어요. 영숙 선생님은 정말 안목이 있으셔. 저도 따라 들어갈 걸. 그런 칭찬이 달콤했습니다. 마치 제가 투자의 귀재라도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2024년 여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선 연일 금리 인상 소식이 나왔고 전세 수요가 줄어든다는 기사가 쏟아졌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설마 우리까지야. 그런데 대출이자가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전세금 이자 수익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더 큰 문제는 2024년 겨울에 터졌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모님, 저희 이번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보증금 12억 돌려주세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녀 봤지만 전세가는 이미 7억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5억을 우리가 메워야 한다는 뜻이었죠.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보, 5억을 어디서 구해? 퇴직금은 이미 생활비로 많이 줄어들었고 예금은 3천만 원뿐. 당장 5억이라니. 중개사를 찾아갔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이래요. 작년 같았으면 바로 맞췄을 텐데 불과 1년 전 25억은 기본이라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치동 집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 키 재던 문틀에 연필 자국,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던 거실. 30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대치동이라도 팔아야겠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다시 오를 거야. 제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아니,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은행에서 5억을 추가 대출받아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만 350만 원. 연금 2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통장을 펼쳐보던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매달 70만 원씩 적자야. 이러다 1년도 못 버텨. 생활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고기 코너는 아예 지나쳤고 장바구니엔 콩나물과 두부만 담았어요. 손녀가 놀러와서 할머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할 때 지갑을 열 수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더 참담한 건 시세였어요. 강북 아파트는 20억에서 15억, 14억, 급기야 1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확인하는 게 고문 같았어요. 2025년 봄,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대치동 집을 내놨어요. 중개사는 냉정하게 말했죠. 금매 아니면 안 나갑니다. 10억 5천에 내놔야 겨우 거래될 거예요. 15억은 받을 줄 알았던 집을 10억 5천에.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제 손은 덜덜 떨렸어요. 30년 살던 집을 떠나는 날,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낡았지만 정든 우리 집.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대치동 집을 판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난이 남은 건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림동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1억 5천, 월세 80만 원. 첫 달 월세를 낼 때 통장에서 80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남의 집 월세를 낸 적 없던 제가 68살에 월세살이를 시작한 거예요. 마트에서 병원 후배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강북 아파트는 어떠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집을 다 잃고 월세살이 한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북 아파트도 결국 처분해야 했습니다. 매달 대출이자를 낼 수 없었거든요. 13억에 금매로 내놨지만 11억 8천에 겨우 팔렸습니다. 17억에 산 집을 11억 8천에 판 거예요. 대출금을 다 갚고 나니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지금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은 빌라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통장에 8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매달 월세 80만 원, 관리비 15만 원, 생활비, 연금 280만 원으로는 빠듯해요. 어제는 남편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70살 남편이 최저시급 1030원을 받으며 일해야 하는 현실. 제가 만든 거예요. 밤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욕심 부리지 않았다면, 대치동 집만 지켰다면, 지금쯤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에서 편히 살고 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며칠 전 손녀가 놀러 왔어요.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좁아졌어요. 전에 집이 더 좋았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너랑 같이 있어서 행복해.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집은 잃었지만 가족은 여전히 곁에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걸.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편의점 일을 시작한 뒤로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보, 일하니까 사는 것 같아.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비록 작은 빌라지만 저녁마다 된장찌개 끓여놓고 남편을 기다리는 일상. 그게 이제는 소중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후 자산에 욕심 부리지 마세요. 특히 담보대출로 투자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남의 성공담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겐 운이 따랐을 수도 있고 숨겨진 조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세요. 저처럼 다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는 80만 원짜리 월세 방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투자 욕심에 흔들리고 계신가요? 제 빈 통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욕심이 만든 빈 통장. 하지만 이제는 다시 채워나갈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정직하게.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7살 박정희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남편은 시청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죠. 우리도 서울 노원구에 32평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지은 지 20년 넘은 낡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어요. 2023년 봄, 은퇴를 앞두고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선 사례의 김영숙 씨와는 다른 선택을 했죠.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선생님, 저 이번에 갭 투자로 집 샀어요. 대출 받아서 전세 끼고 들어갔는데 벌써 시세가 올랐대요. 순간 귀가 솔깃했지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 대출이자는 감당할 만해? 아,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이미 집이 있잖아. 욕심내지 말자.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대신 저희는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저희의 노후 자산을 꼼꼼히 계산해봤어요. 제 교원연금 월 220만 원, 남편 공무원연금 월 180만 원. 이것만으로도 매달 4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었고 여기에 평생 아껴 모은 저축 2억 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 부부는 퇴직금이 없는 대신 이렇게 성실하게 부어온 연금과 저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은행 상담사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연금이 탄탄하시네요. 목돈은 안전하게 나눠서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1억 5천은 정기예금에 나머지 5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보통예금에 넣어두었습니다. 2024년 주변에서 갭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그 얘기뿐이었어요. 정희야, 너도 해봐. 지금이 기회야.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지금도 충분해. 욕심내다 잃을까봐 무서워. 실제로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금리가 오르고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죠. 그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리모델링이나 하자. 낡은 곳도 고치고. 좋은 생각이었어요. 3천만 원을 들여 화장실과 주방을 새로 했습니다. 20년 만에 집이 새 집처럼 변했죠. 무엇보다 우리는 건강에 투자했습니다. 매년 종합검진을 받고 일주일에 3번씩 함께 등산을 다녔어요. 동네 수영장에도 등록했죠. 2025년 봄, 앞선 사례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갭 투자 실패로 집을 잃었다는 이야기들. 친구가 전화로 울먹였어요. 정희야, 나 큰일 났어. 전세금 못 돌려줘서 집 팔아야 해. 가슴이 아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위로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의 일상은 이렇습니다. 아침 6시 남편과 함께 동네 산책로를 걷습니다. 7시에 집에 돌아와 제가 끓인 된장찌개로 아침을 먹죠. 오전엔 각자 취미 생활을 합니다.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를, 남편은 노인정에서 컴퓨터를 가르쳐요.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먹고
오후엔 함께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요즘은 부부 요가를 배우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옵니다. 용돈도 넉넉히 주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 손주들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는 분기마다 작은 여행을 떠납니다. 지난 봄에는 경주로 벚꽃 구경을 다녀왔고, 여름엔 강릉 바다에서 며칠 쉬다 왔어요. 비싼 호텔은 아니지만 깨끗한 민박집에서 남편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바다를 보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저희에게도 걱정거리는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물가가 1.67%나 올랐다고 하니 장 보러 갈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월 400만 원의 연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아껴 쓰면 매달 50만 원 정도는 저축도 할 수 있어요. 어제는 갭 투자로 힘들어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아파서 제가 밥을 샀습니다. 친구는 제게 말했어요. 정희야, 넌 그때 어떻게 그런 유혹을 이겨냈니? 정말 현명했어.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명하긴 그냥 겁이 많았던 거지.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까봐 무서웠어. 맞습니다. 저는 특별한 투자 안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저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을 뿐입니다. 저희 집 통장은 돈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걷는 산책길의 풍경, 도서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손주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잠들 수 있는 마음의 평안. 이것들이 제 통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지만 건강과 가족, 마음의 평안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노후는 불리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는 시기입니다.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위험한 곳에 던지지 마세요. 남의 성공담이 내 것이 될 거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는 반드시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것들입니다. 낡았지만 편안한 우리 집, 티격태격해도 늘 내 편인 배우자, 그리고 건강한 몸. 이것만큼 확실한 노후 자산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저희 부부는 새로 리모델링한 깨끗한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할 겁니다. 남편은 찌개를 끓이고 저는 나물을 무치겠죠.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는 이 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행복합니다. 욕심을 버리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는 지금 제 삶에 진심으로 만족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저처럼 평온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요, 주변에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하는 뜬소문 대신에 차가운 숫자와 냉정한 현실을 먼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당장 서점에 가서 노후 재무 설계에 관한 책 몇 권을 사서 읽고 인터넷으로 신뢰할 만한 기관들의 자료들을 밤늦게까지 찾아봤죠. 그때 저희가 마주했던 현실은 달콤한 성공 신화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우선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 조사를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2024년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부채가 무려 8천만 원에 육박하더군요. 평생 일해서 빚을 다 갚아도 시원찮을 나이에 오히려 많은 분들이 여전히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더 무서웠던 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퇴로 소득은 끊겼는데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야말로 소득 절벽에 서 있는 가구가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담보로 또 수억 원의 빚을 내는 건 외줄 위에 서서 일부러 눈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 저명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더군요. 금리 인상기에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지며 특히 레버리지, 즉 빚을 이용한 투자는 자산을 불리는 지렛대가 아니라 가계를 무너뜨리는 망치가 될 수 있다고요. 실제로 한국은행의 자료를 보면 기준금리가 단 1%만 올라도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월 400만 원의 연금으로 사는 저희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 폭탄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다 보니 이건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해외의 유명한 행동경제학 연구들을 찾아보니 사람들이
왜 이런 위험한 투자에 빠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더군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한 심리학자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걸 손실 회피 성향이라고 부르더군요. 저희 같은 은퇴자에게 이 이론을 적용해보면 답은 명확했습니다. 투자를 통해 1억을 더 버는 기쁨보다 평생 모은 자산 1억을 잃는 고통이 정신적으로 몇 배는 더 파괴적이라는 거죠. 노후 자산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벌 기회조차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투자를 할까요? 바로 군중심리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즉 포모에프오에모 현상을 느끼게 되고 결국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이 금융사기나 고위험 투자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로 사회적 관계망에서 오는 압박감을 꼽았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옆집 사람이 투자로 성공했다는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섣불리 던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분석이었죠. 그 글을 읽으며 남편과 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여보, 우리 친구들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만의 원칙을 세우자. 첫째, 노후 자산으로는 절대 빚을 내지 않는다. 둘째, 모르는 분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셋째, 우리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임을 잊지 않는다. 그날 밤, 저희는 꽉 찬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텅 빈 마음으로 잠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뜬구름 잡는 투자 계획서 대신 낡은 우리 집의 리모델링 견적서를 받아 들었던 겁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기보다 우리가 가진 단단한 성을 더 아늑하고 튼튼하게 보수하는 쪽을 선택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처럼 특별한 연금이 없거나 이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한숨만 쉬며 운명을 탓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를 준비하며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찾아가지 못할 뿐,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동네 지자체에는 생각보다 든든한 안전망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노후 위기의 첫 번째 해결책은 고립에서 벗어나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라고요. 우선 빚이나 재무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서민금융진흥원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이곳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 광고나 상품 판매 걱정 없이 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 노후 준비 종합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1대1로 만나서 내 부채 상황을 분석해주고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채무 조정 방법이나 정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연결해줍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지만 전문가와 함께 재무 계획을 다시 세우면 아직 길이 있구나 하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낡았지만 소중한 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분들이 많으시죠. 이 집을 담보로 위험한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나라에서 보증하는 주택연금 역저당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면 내 집에 평생 살면서 집값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한 재무 전문가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생각 때문에 노후를 빈곤하게 보내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마음의 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부모가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상속이라는 뜻이죠. 또한 각 구청마다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에 방문하면 전월세 보증금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받거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 하나가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더 다양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지역 포괄지원센터 디바오코어주연센터라는 곳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만능 해결사 같은 곳이에요. 재무 상담은 물론 건강, 복지, 법률 문제까지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해결책을 찾아줍니다. 어르신 한 분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촘촘한 그물망이 되어주는 거죠. 독일의 사례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다세대 공존주택이라는 주거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한 건물에 노년층과 젊은 부부,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방식입니다.
어르신들은 저렴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맞벌이 부부의 아이들을 돌봐주며 활력을 얻습니다. 젊은 세대는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죠. 이렇게 세대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들은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 자신이 떼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의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어르신 지원 메뉴만 눌러봐도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위험한 투자 설명회 대신 나라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저녁이 불확실한 대박의 꿈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부디 그 평온함을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평생 허리 굽혀 무엇을 주었나 돌아보니 어떤 이는 모래알을 쥐었다가 바람에 흩날리고 어떤 이는 작은 온기를 품었다가 마음을 데웁니다. 욕심이란 이름의 씨앗은 가시덤불을 키워내고 만족이란 이름의 씨앗은 그늘 짙은 나무를 키웁니다. 황혼의 문턱에서 텅 빈 통장이 아닌 꽉 찬 마음을 남기는 삶, 그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가꿔야 할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리 씨처럼 너무나 다른 두 분의 삶을 만났습니다. 한 분은 조금만 덜하는 한순간의 욕심에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잃은 것은 단순히 집 두 채와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남편 앞에서 당당했던 아내의 미소, 그리고 손주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마음껏 사주지 못하는 할머니의 서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차가운 월세방에서 밤마다 되새기는 메아리 없는 후회는 빈 통장보다 더 아프게 그분의 가슴을 파고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 분은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작은 만족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때 그분은 곁에 있는 남편의 손을 잡고 낡은 집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분의 통장은 돈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걷는 아침 산책길의 풀냄새와 손주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 그리고 어떤 걱정도 없이 깊이 잠들 수 있는 밤의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가장 값진 부자가 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나요? 혹시 바람에 흩날릴 모래알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곁에 있는 소중한 온기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분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것을요. 부디 주름진 서로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1억 원짜리 주식이 아니라 1분이라도 더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입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는 부동산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살피는 따뜻한 관심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평생을 바친 당신의 고귀한 삶에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평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입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날들이 걱정이 아닌 평안으로, 후회가 아닌 감사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젊어서는 승진 하나, 가족 하나 보고 죽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남은 건 병원비 고지서와 텅 빈 통장뿐이네요. 2025년 이 나이가 되니 몸은 자꾸 아프고 물가는 끝없이 오르는데 연금만으로는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릴까? 혹시 연금이 줄어들까? 불안해서 차마 말도 못 꺼냈습니다. 남들처럼 당당하게 웃지 못하는 게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똑같이 60대인데 여전히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여유롭게 쉼을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더군요. 이 모든 게 운명일까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선택일까요? 제가 그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승진 명단에서 내 이름이 빠진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낮 없이 일했는데도 승진해서 이름이 빠져 있을 때 그 허탈함과 분노 남들이 박수받는 순간 나는 왜 뒤처진 걸까 하는 씁쓸한 말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직장인 조사에서도 5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공든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좌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직장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가족의 삶과 자존감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세대 40대, 50대, 60대에게 승진, 실패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곧장 해고의 불안, 경제적 압박, 그리고 건강마저 위협하는 무거운 그림자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다음 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승진에서 탈락한 아들에게 건네는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금의 상처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바꾸는 길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아들에게라고 또박또박 적힌 글자. 박성호는 저녁밥을 시켜둔 채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 민재의 어깨가 축 늘어진 것을 보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다. 2025년 봄, 물가도 대출이자도 버겁고 병원비 영수증은 늘 두툼해지는 때, 그의 집 거실에는 오래된 선풍기 바람과 씁쓸한 한숨만 맴돌았다. 성우는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정년을 채우고 몇 해 전 퇴직했다. 자랑할 경력은 많지 않았다. 매출이 오르던 해보다 버티던 해가 더 많았고, 명함에 새겨진 직함보다 고객에게 먼저 안부를 묻던 습관이 몸에 밴 사람. 그가 오늘 밤 꺼낸 건 회식 자리에서 배우지 못한 말들이었다. 버티는 법과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버프, 그리고 내가 승진해서 미끄러졌다고. 내 인생이 미끄러진 건 아니라는 말. 봉투 속 편지는 그렇게 시작됐다. 사연 도입 민재는 수도권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파트에서 잔업을 달고 살았다. 주말마다 공장 라인을 돌며 불량률 보고서를 고쳤고, 상사에게는 현장 정리도 실력이라는 말을 배우며 묵묵히 치웠다. 평범했지만 성실했고, 집에 오면 엄마 약 봉투를 챙기고 전세 만기 알림을 확인하는, 가족을 먼저 떠올리는 아들이었다. 갈등 전개. 그런데 올봄 인사 발령 공지가 올라왔을 때 민재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후배가 먼저 팀장을 달았고 새로운 바람이라는 한 줄 코멘트가 사무실을 지나갔다. 그날 밤 냉장고 문 앞에서 그는 말없이 물만 마셨다. 절정 한 달이 지나자 경무와 초조가 겹쳐졌다. 라인에서 작은 사고가 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회의에서 민재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였다. 야간 근무 뒤 돌아온 새벽,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웅크려 있던 그의 손에서 사원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환성우는 그 손을 조용히 들어 올리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신의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아빠도 내 나이 때 승진 명단에서 3번 미끄러진 적이 있다. 그때 회사 계단을 오르내리며 내가 부족해서일까만 수백 번 되뇌었다. 그런데 버틴 끝에 알게 된 건 실력은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고 태도와 관계가 먼저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장판에 툭 떨어진 사원증을 집어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내일은 보고서 첫 문장부터 바꿔보자라고만 적었다. 공장 안전등이 꺼지는 시각, 카드값 청구 알림이 울리는 시각, 전기요금, 인상 알림이 뜨는 시각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문장 사이사이에 작은 행동표를 끼워 넣었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손부터 움직이게 하는 장치였다. 공감 유도. 마무리 남 얘기 같지 않다. 그치.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다. 상징처럼 흰 봉투가 탁자 위에서 작은 숨을 쉬었다. 성호의 편지는 장황하지 않았다. 첫 장에는 돈 얘기가 없었다. 다만 누가 너를 평가하든 너는 너를 깎지 마라는 문장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었다. 그리고 둘째 장에는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눈물의 골짜기가 조용히 적혀 있었다. 영업팀 막내였던 어느 해 여름, 창고에서 반품 상자를 밤새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고, 다음 날 아침 고객 미팅에선 가격표 한 줄을 틀려 계약을 놓쳤다. 그때 선배는 실수에 이름표를 달아두면 다음엔 먼저 알아본다라고 했다. 성우는 그 말을 그대로 적었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는 아들에게 실패를 강의하지 않았다. 그저 실패를 붙잡고 지나온 밤들을 보여주었다. 퇴직 뒤 몇 해, 그는 매달 장부를 정리하며 현실을 배웠다. 식용유 값이 오르고 공공요금이 오를 때 눈을 감고 지낼 수 없다는 것. 이자 고지서가 도착하는 날이면 작은 정구 하나라도 꺼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그래서 민재가 승진 명단에서 빠졌다는 소식은 체면보다 생활을 먼저 떠올리게 했다. 승진 수당이 오르면 병원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고 적금 만기 때 전세 보증금을 보태기 수월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편지에서 단 한 줄도 돈으로 아들을 재지 않았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는 적었다. 목적을 잊으면 방편이 주인을 먹는다. 편지 넷째 장에는 그가 영업팀 부장 시절에 배운 현장의 언어가 담겨 있었다. 사람은 성적표로 움직이지 않는다. 관계로 움직인다. 민재가 후배에게 자리를 내준 건 능력이 없어서만은 아닐 수 있다는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문장도 있었다. 일은 숫자로 보이지만 기회는 사람의 입으로 온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3가지만 부탁했다. 첫째, 말 없는 인사를 그만둘 것. 둘째, 고쳐야 할 것을 먼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묻어두는 순서를 배울 것. 셋째, 라인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대신 절차를 먼저 확인할 것. 그 순서는 성과보다 안전을, 성급한 정의보다 지속을 지키는 법이었고 무엇보다도 아들의 자존감을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문장들은 더 짧아졌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 하지만 편지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다. 내일 출근해서 어제처럼 하지 마라. 마지막 장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현장 순회 시간 바꾸기, 보고서 첫 줄에 선행 조치 적기, 점심시간에 라인장에게 감사 문자 보내기. 거창한 전략이 아니었다. 버티는 기술, 견디는 생활, 다시 서는 순서를 적은 메모였다. 창밖으로 새벽 택배차가 지나갔다. 성우는 봉투를 닫으며 아들이 잠든 소파 옆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 한 장을 찢어 작은 메모를 더했다. 아들, 내가 이겨내도 되고 잠시 멈춰도 된다. 다만 내가 내 편인 것만 확인해라. 다음 날 아침 출근길 현관에서 신발끈을 매던 민재가 봉투를 들었다. 인사말 대신 눈을 들었다 내린 뒤 그는 짧게 말했다. 아빠, 오늘은 먼저 현장부터 돌고 들어갈게. 그 말 속에 성우는 알았다. 아직 명단에는 없지만 오늘의 한 줄이 내일의 명단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바꾸는 힘은 누군가의 편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거실시계는 새벽을 가리켰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민재는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도 눈을 감았다. 회사 건물 앞에 서니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다. 승진 발표가 있던 그날 복도에서 들려오던 박수 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민재 씨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엔 아쉽네요. 선배의 말은 위로 같았지만 실제로는 너는 부족했다라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때부터였다. 업무 하나에도 긴장이 몰려와 손끝이 떨리고 작은 실수마저 2배로 크게 다가왔다. 절정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날 생산 라인에서 큰 기계 오작동이 발생했다. 수십 대의 제품이 불량 처리되었고 민재는 현장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숫자가 틀렸다는 지적을 받자 그는 회의실에서 눈앞이 하얘졌다. 누군가는 무심히 승진 못하는 이유가 있네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퇴근길, 비에 젖은 양복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 봉투가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승진 자체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남는다는 공포였다. 그날 밤, 민재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돈은 방편이고 너는 목적이다. 그 한 줄이 낡은 전등불 아래서 또렷하게 보였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반품 상자를 옮기며 삐끗한 허리를 붙잡고도 다음 날 고객을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실수는 내 것, 교훈도 내 것. 그 말은 패배의 낙인이 아니라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걸 처음 이해했다. 전환의 순간은 그 다음 주에 찾아왔다. 민재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첫 장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선행 조치 불량 원인 추적 완료, 예방 프로세스 보완 중. 이전에는 단순한 결과 보고서였지만 이번에는 과정과 개선을 담았다. 상사는 의외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라인장에게는 점심시간에 짧은 감사 메시지를 보냈다. 어제 도움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현장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누군가 그에게 이번에는 잘했네라고 말했다. 그 짧은 문장이 그의 숨을 틔웠다. 그는 더 이상 승진 탈락을 끝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간이 내 자존심을 다시 세우는 훈련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적었던 말처럼 명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다. 기름값은 오르고 회사 식당 밥값도 올랐다. 하지만 그는 작은 메모 습관을 이어갔다. 라벨, 표기, 순서, 확인. 눈앞에 일을 붙잡아 두는 그 습관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다. 시간은 조금씩 민재의 편이 되어 주었다. 2달 뒤, 그는 작은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정식 승진은 아니었지만 동료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보고서를 대표로 발표하는 자리는 그에게 새로운 자존감을 심어주었다. 발표를 마친 뒤 박수 속에서 그는 무심코 다시 아버지의 봉투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들이 있었다. 너는 괜찮다. 아빠가 알아본다. 이제 민재는 아버지의 편지를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의 지침으로 읽는다. 실패는 내 것이지만 교훈도 내 것이다. 그 말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편지를 건넨 아버지 역시 정년 후 퇴직금을 생활비와 대출 상환으로 거의 다 써버리면서도 꺾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낸 증인이었다. 중소기업 영업팀 부장으로 화려한 성과는 없었지만 끝까지 버티며 회사를 지킨 아버지의 인생이 그 편지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으신가요? 사실 지금도 수많은 직장인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진 탈락은 곧장 해고나 퇴직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가 밀려났다는 절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명단은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자존감이고 그 자존감은 작은 메모, 한 줄의 편지, 누군가의 짧은 격려 속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편지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명단에서 빠져도 내 삶에서 빠지지 마라.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김상호 씨, 올해 66살입니다. 상호 씨는 한 대기업 전자부품 회사에서 영업관리팀장으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늘 묵묵히 현장 직원들과 부딪히며 고객사와의 거래를 지켜내는 안전한 손 역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동료들 사이에서는 승진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간다는 말이 그의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받은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 주변 동료들 가운데 일부는 이 돈으로 곧장 상가를 분양받거나 무리하게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회사에 다니던 시절부터 노후 대비를 조금씩 준비해왔습니다. 30대 중반부터 꾸준히 적립식 펀드를 들었고 40대 초반에는 연금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 당장은 빠듯했지만 그는 눈앞의 넉넉함보다 먼 미래의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항상 안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 때 회사 전체가 구조조정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함께 입사했던 동기 2명이 명예퇴직을 택했고 그중 한 명은 퇴직금을 부동산 투자에 넣었다가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상호 씨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뼛속 깊이 들어온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꼼꼼히 적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무리하게 선물을 돌리던 것도 멈췄고 가족 외식도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지만 그는 빚내서 과한 사교육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50대 초반에 맞이한 건강위기는 그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야근과 출장으로 위험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퇴원 이후 그는 술자리를 줄이고 주말마다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은 시간이 지나며 그의 체력을 지켜주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018년 부동산 시장이 한창 뜨거웠을 때 주변 지인들은 상호 씨에게 권했습니다. 퇴직 전에 미리 상가 하나 사두는 게 최고야. 나중에 임대료 받으면 연금보다 낫지. 실제로 같은 부서 후배 한 명은 대출을 끌어다 작은 상가를 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경기 침체와 함께 공실이 늘어나자 후배는 이자도 못 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상호 씨는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퇴직금은 절대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데 쓰지 말자. 안정적인 흐름이 필요해. 그래, 우리 나이엔 모험보다 확실한 게 좋아. 연금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게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그는 결국 퇴직금을 안전자산과 연금 상품으로 나눠 넣었습니다. 일부는 은행 정기예금으로, 일부는 연금저축계좌에 추가 납입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 비상금으로 두었습니다. 2025년 현재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식료품 가격 상승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죠. 하지만 상호 씨 부부는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금액이 합쳐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의 또래 이웃 중 일부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거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는 아침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아내와 함께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가 놀러오면 준비해둔 저금통에서 용돈을 꺼내주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예전에 무리해서 상가 투자했으면 지금 아마 집도 잃고 마음도 잃었을 거야. 아내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당신이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지금 이렇게 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호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재능이나 운 덕분이 아닙니다. 그는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며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온 것뿐입니다. 다만 중요한 순간에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후는 두려움보다 평온이 많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손주에게 미소 지어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나는 준비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노후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겨울 아내가 갑작스럽게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약값과 치료비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당시 물가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고 난방비 고지서는 예년에 2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이럴 때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 풀어야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라도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니까. 다른 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지금이라도 상가 하나 사서 임대 돌리지. 치료비는 임대료로 해결하면 되잖아. 순간 상호 씨도 흔들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남겨둔 예금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서 마음 한켠에 불안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리한 선택을 하면 나중에 더 큰 구멍이 날 수 있다. 그는 아내와 상의한 끝에 치료비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안에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여가 지출을 아끼고 대신 건강 회복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재활치료를 거쳐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했고 두 사람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지출을 다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회복한 뒤 두 사람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걷기, 주말마다 텃밭 돌보기, 그리고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2024년 정부에서 고령층 의료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면서 상호 씨 부부는 매달 부담하던 약값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준비해둔 연금에다 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니 이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겠구나. 상호 씨는 아내와 함께 다시금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금융교육에도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또래 친구들과 경험을 나누며 노후에는 소득의 크기보다 소득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많은 이웃이 무리한 투자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상호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잘 버텼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상호 씨의 삶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조금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시작했고 무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노후의 무게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퇴직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고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며 불안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상호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안정과 준비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위기가 와도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는 손주가 놀러 올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한 번의 유혹에 흔들렸다면 너에게 줄 용돈도 웃음도 없었을 거야.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긴 세월을 버티며 배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준비한 만큼,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만큼 다가옵니다. 위에서 소개한 불행한 사례가 남 얘기 같지 않듯 상호 씨의 사례 또한 우리에게 실현 가능한 길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국의 현실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한국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었고 2021년에는 37.7%까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약 13%의 3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소득뿐 아니라 자산과 소비를 포함해보면 빈곤의 정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1950년 이전 출생한 고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금 체계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연금은 2021년 기준 최대 3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노후 생활비의 아주 일부만을 채워줄 뿐입니다. 위키백과 그리고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약 12.3%에 불과한데 이는 OECD 평균 20.1%의 60% 수준밖에 안 되가 노인을 위한 복지연금 지출로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죠. 인구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4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67년에는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46.5%를 넘어설 전망이에요. 한편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향후 8년간 점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2026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41.5%에서 43%로 높이는 개혁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적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15년 정도 늦춰 207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의 피크임금 시스템 즉 56세 이후 임금을 연차별로 줄이다가 정년퇴직을 맞이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고령층의 소득을 크게 줄이는 문제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동자 중 약 70%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약 38%는 빈곤선 이하 소득으로 살아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편 국외를 살펴보면 세계은행이나 OECD에서도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취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낮은 복지 지출이 결합되어 노인 빈곤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구체적 논문명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위 사례처럼 꼼꼼히 준비하고 안정적 자산연금 기반을 갖춘 분이 얼마나 드물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책들을 함께 볼게요. 먼저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노인에게 가능한 일자리를 110만 개 만들고 기본연금과 장애연금을 2.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40년까지 최대 225곳의 실버케어 센터를 짓는 계획으로 고령층의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 1월에는 시니어 고용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합한 민간 일자리를 연결하고 맞춤형 직무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단순 연금만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으로 정책을 짜고 있어요. 또한 치매나 장기요양 같은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병원 의존을 줄이고 지역 중심 돌봄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치매 돌봄 체계를 건강보험과 연계해 구축해 나가며 지역사회 내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00년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록 마이너스 텀 케어 인슈런스를 도입해서 공라이프 케어부터 예방, 주거복지까지 지역 기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고위험 대상 중심 방식에서 커뮤니티 기반 예방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 이코이노사로나 KUINO 설랑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도 강화했죠. 또 일본은 후레아이 키프 FUREAI KIPPU라는 시간에 기반한 지역 통화 시스템을 통해 고령자를 돕는 행위에 일정 시간을 적립하고 그걸 나중에 본인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하는 상호부조 기반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연대와 신뢰의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도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입니다. 정리하자면 국내에서는 일자리 확대, 장기요양보험의 확대, 그리고 치매 지역 돌봄 연계 강화가 핵심입니다. 지자체별로 실버케어 센터, 시니어 고용센터 같은 공간과 지원망을 확대하고 있어요. 해외, 특히 일본 사례에서는 지역 기반 예방 돌봄, 상호부조 시스템, 통합 커뮤니티 케어라는 접근이 매우 유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책들을 내 삶의 도구로 실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절차를 문의해보거나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꼼꼼히 챙기고 동네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 후레아의 키프 같은 상호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장기 투자나 고위험 투자 전에 이런 제도적 안전망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진짜 노후 안정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한 장의 편지는 때로는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또 한 장의 저금통은 미래를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쓰러진 이름표를 붙잡고 울던 이도 있었고 작은 습관을 지켜내며 웃음을 남긴 이도 있었다. 길은 다르지만 결국 우리의 노후는 오늘의 선택으로 쓰여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승진에서 탈락하고 자신감을 잃어 매일이 두려움이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한 발짝씩 준비하며 평온한 노후를 맞이한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 한 사람은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존재가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표보다 자신을 먼저 믿으며 삶을 지켜냈습니다. 한 사람은 현실의 벽 앞에서 버티기조차 힘들어 눈물로 밤을 치새웠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습관과 원칙을 지켜내며 손주에게 미소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두 길 어디쯤에 놓여 있지 않을까요? 누구도 실패를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불안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로, 어떤 준비로
그 시간을 버티고 지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내일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50대, 60대, 70대들이 같은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불안한 시대에 나도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버티는 힘, 스스로를 믿는 자존감, 그리고 작은 준비가 바로 해답입니다. 편지를 남긴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듯 명단에서 빠져도 인생에서 빠지지 마라. 그리고 평생 검소함과 원칙을 지켜온 또 다른 남자가 말하듯 돈은 방편이고 내가 목적이다. 이 두 문장은 우리가 지금부터 붙잡아야 할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눈앞의 유혹과 불안에 흔들려 후회로 가득한 노후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이어가며 당당하고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을 어떻게 시작할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습관과 작은 다짐이 모여 마침내 나와 가족을 웃게 만드는 가장 큰 선물이 된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선택이 사랑하는 가족과 나 자신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믿고 준비하고 다시 걸어가 봅시다. 그 길 끝에서 분명 우리는 더 따뜻하고 빛나는 노후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